장례식장 입구에서였어요. 검은 상복을 입은 이지혁 앞에 한때 그의 신부가 될 뻔했던 여자 조보아가 흰 꽃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선배, 우리 다시 한 번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한마디로 이미 박살난 이 집안에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였죠.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조웅래가 시니어 모델 촬영을 마치고 손주들 자랑을 늘어놓으며 택시에 올랐던 그날, 김다정은 어머니 오늘 많이 피곤해 보여. 빨리 들어가서 쉬셔야죠 라고 웃으면서 옆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는데요. 평범한 귀가길이 한순간에 비명과 사이렌 소리로 뒤덮이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김다정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조웅래는 큰 부상 없이 살아남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의사는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 대신 충격을 온몸으로 받았던 것 같다고 했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철은 그대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평생 가족 지키겠다고 야근과 철야를 당연하게 여기던 가장에게 정작 아내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시어머니를 품에 안고 떠났다는 사실은 견디기 힘든 죄책감으로 꽂히고 말았던 거예요. 장례식 내내 이상철은 사람들 앞에서는 끝까지 이를 악물고 버티다가 밤이 되면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다정아, 나 때문에 너무 고생만 했지. 당신 한번 웃게 해주려고 일한다고 했는데 정작 당신 옆에는 제대로 있어주질 못했네. 말끝마다 미안하다는 말이 흘러나왔고 그 말을 들으면서도 답해줄 수 없는 사진 속 미소가 이 집안의 빈자리를 더 크게 벌려놓고 있었죠. 조웅래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괜히 나간다고 우겼지. 택시를 안 탔으면 내 엄마가 나 대신 간 거야. 나 대신. 할머니는 자신의 몸을 감싸 안고 떠난 며느리의 마지막을 떠올릴 때마다 숨이 막혔는데요. 시니어 모델을 시작하며 다시 펴지려던 어깨는 순식간에 구부러졌고 식사 시간에도 젓가락을 들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집안 공기가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김다정이 끓여놓은 된장찌개 냄새에 다들 식탁으로 모여 앉았는데 이제는 냉장고 문 여닫는 소리만 덜렁 울릴 뿐이었죠. 밥상이 차려져도 누가 먼저 먹자고 말 꺼내는 사람이 없었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그 공백을 제일 먼저 알아챈 사람은 결국 이지혁이었어요. 이지혁은 장례 내내 감정보다 책임이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택시를 불렀던 것도 이지혁이었거든요. 그날따라 직접 운전하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다가 미팅 준비 때문에 급히 사무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유로 택시를 선택했었는데요. 사소한 그 한 번의 선택이 어머니의 마지막을 만들어버렸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례가 끝나자마자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이제 진짜 내가 가장이다. 이 말이 허세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버티게 만드는 약속 같은 게 되어버렸던 거죠. 퇴직 후 허탈감에 빠져있던 이상철 대신 집안 살림과 병원은행 업무, 할머니와 남매들 챙기는 모든 스케줄을 이지혁이 앞장서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지환에게는 당분간 야간 운전은 줄이고 병원 들를 시간 좀 만들어 보자고 말했고 이수빈에게는 엄마가 걱정하지 않게 너 유튜브는 조금만 쉬자. 대신 그 시간에 할머니랑 같이 산책 좀 해줘라고 부탁했는데요. 자신도 무너져 내리고 싶은 마음이 수십 번이나 올라왔지만 이지혁은 일부러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루라도 멈추면 눈물부터 터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때 장례식장 한켠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선배 많이 힘들죠? 꽃다발을 든 채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여자. 한때 이지혁의 결혼식장에 서 있을 뻔했던 여자, 조보아였습니다. 조보아는 상주실 앞에서 몇 번이나 발걸음을 돌리다가 결국 용기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도망친 거 100번을 후회했어요. 그래도 오늘은 꼭 와야 할 것 같아서요. 선배 어머니한테 인사는 드리고 가야 할 것 같았어요. 과거의 상처가 떠오르는 순간 이지혁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는데요. 와줘서 고맙긴 한데요. 우리 얘기는 여기서 끝내죠. 단칼에 잘라내는 말투였지만 조보아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 이번에는 회사 앞으로 조보아가 찾아옵니다. 이번엔 개인적인 사과하러 온 게 아니라 제안하러 왔어요.
선배도 알죠? 우리 아버지 회사 하늘건설. 조보아의 아버지 조 회장은 지역에서 손꼽히는 건설사 회장이었고 한때 AP그룹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이 지역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AP 인수가 무산되면서 투자가 한번 뒤집힌 이후 이 지역은 대외 신뢰를 잃고 큰 상처를 입었는데요. 조 회장은 오히려 그 과정을 지켜보고 위기에서 버티는 놈이 진짜다라며 이 지역을 눈여겨봤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선배 회사랑 합작으로 새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대요. 선배가 실질적으로 현장 책임 맡는 조건으로요. 하늘건설이 굳이 저를요? 예전에 하려던 AP 인수 그거 엎어진 사람인데요. 그래서요. 그 정도 위기도 버텨본 사람이라서요. 선배 다시 판 뒤집어 보고 싶지 않아요. 조보아의 제안은 말 그대로 인생이 한 번 더 뒤집힐 수도 있는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입에서는 반사적으로 거절이 튀어나왔죠. 지금은요, 우리 집부터 추스르는 게 먼저예요. 조 회장님 뜻은 감사하지만 조보아 씨랑 다시 엮일 생각은 없어요. 입으로는 단호하게 말했는데요. 밤이 되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병원비, 장례비, 할머니 간병 비용, 집안의 생활비, 이 모든 숫자가 현실로 밀려오면서 이 지역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이 선택 하나로 우리 가족 살림이 다시 일어설 수도 있는데 조보아의 얼굴과 어머니의 영정이 번갈아 떠오르면서 그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한편 박진석과 고성희 쪽 집안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김다정의 부고를 들은 박영란은 저 그냥 조문 다녀올게요. 운전기사님 어머니셨다면서요 하고 자연스럽게 말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운전기사는 다름 아닌 이 지역의 동생 이지환이었습니다. 늘 조용히 그림자처럼 자리를 지켜주던 이지환이 장례를 치른다는 소식은 박영라에게 남일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성희의 반응은 싸늘했죠. 내가 거길 왜 가? 너 화가는 무슨 며느리 될 사람인데 기사 집안을 왜 오가? 그만둔 사람 장례식까지 가야 할 이유가 뭐니? 박영란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엄마, 사람으로서 마지막 인사드리러 가는 건데요. 그냥 저 혼자 갔다 올게요. 안 된다 했어. 지금 내가 누구 위치에 올라와 있는지 잊지 마. 고성희의 눈빛에는 단순한 질투나 기분 나쁨이 아닌 거의 병적인 소유욕이 비치고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 박성재와 이수빈의 관계도 마음에 안 드는 판에 딸 박영라까지 이지환과 가까워지는 기척을 보이자 아예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태도였습니다. 결국 고성희는 더 노골적인 방법을 쓰기로 마음먹습니다. 둘이 아직도 만나는지 제대로 확인해와. 사진이든 뭐든 증거를 가져와. 사설 탐정이 고용됐고 박영라와 이지환을 뒤쫓는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길을 걷다가 비슷한 오토바이가 몇 번이고 고개하듯 스쳐 지나가는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고 어느 날은 이지환이 타고 있던 차량 옆을 일부러 긁고 도망가는 사고까지 발생했는데요. 영라씨 혹시 집에서 뭐 압박하는 거예요? 요즘 너무 위험한 일이 자주 생겨서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이지환의 질문에 박영란은 비로소 직감합니다. 엄마가 지환 오빠를 노리고 있구나. 그래서 박영란은 결심합니다. 이대로 두면 진짜 다친다. 그날 이후 그녀의 태도는 완전히 바뀝니다. 약속을 취소하고 연락을 피하다가 결국 한 번 마주 앉은 자리에서 박영란은 차갑게 말했어요. 오빠 우리 여기까지 해요. 나 이제 오빠 때문에 불편해지는 거 싫고 기사랑 사귄다고 뒤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것도 싫어요. 갑작스러운 말에 이지환은 얼어붙었습니다. 영라씨 그게 진심이에요? 응. 나 이런 거 버틸 자신 없어. 그러니까 그만하자. 눈빛은 이미 울 것 같았지만 박영란은 끝까지 웃는 척을 했습니다. 그 이별의 말이 이지환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혼자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모습을 멀리서 CCTV로 확인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성희였습니다. 그래 잘했어. 이제 남은 건 우진이야. 고성희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간 이식을 받고 가까스로 살아난 우진, 그리고 그 우진 덕분에 더 단단해진 박진석과의 관계, 여기에 후계 구도를 한 번 더 흔들 수 있는 카드까지 얹으면 완벽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진의 장기를 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지은호였습니다. 원래는 간이식 대상자를 찾지 못해 포기 직전까지 갔다가 우연히 박성재를 통해 헌혈 행사에 참여했었던 지은호의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요. 희귀한 혈액형과 간 기능 조건이 딱 맞아 떨어졌고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캐치한 사람이 고성희였습니다. 처음에는 냉혹하게 계산만 했습니다. 조금 도와준다는 말만 하면 지은호 같은 애는 망설이다가도 결국 오빠 살리겠다고 나서겠지. 하지만 정작 수술 직전 지은호의 표정을 본 순간 고성희는 잠시 당황했었더라고요. 전 누구 부탁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 싶어서요. 우진 씨, 저보다 먼저 저 세상 가게 두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은 너무 순수해서 오히려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고성희는 그 순수함조차 앞으로 이용할 카드 중 하나라고 생각해버렸고요. 수술은 기적처럼 성공했고 회복실에 누워있던 우진은 자신에게 간을 내준 사람이 지은호라는 사실을 알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갚죠? 그냥 잘 사는 걸로 갚으세요. 제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누군가 하나쯤 살려놨다고 생각하면 제 인생도 조금 덜 구질구질할 것 같아서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뒤에 숨은 진심을 눈치챈 건 옆에서 지켜보던 이지혁이었어요. 지은호는 수술 후 회복이 빠른 편이었지만 몸에 칼을 댄 사람 특유의 피로감과 무력감이 가끔씩 몰려오곤 했습니다. 병실 창가에 기대에 서 있다가 갑자기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때도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항상 이지혁이었습니다. 혼자 서 있지 말라니까요. 넘어지면 어쩌려고 그래요. 선배, 저 이제 웬만한 건 다 괜찮아요. 괜히 더 챙기지 마요. 선배도 힘들잖아요. 누가 그래요? 나 지금 누군가 챙길 수 있어서 버티는 중인데 병원 식당에서 미음을 사오는 대신 직접 할머니에게 레시피를 배워와 밤새 끓여서 들고 오는 날도 있었는데요.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네 엄마 살아있을 때 이 맛 제일 좋아했다. 그 말 들으니까 그냥 꼭 너한테 해주고 싶었어. 한 숟갈 떠먹는 순간 지은호의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엄마를 잃은 남자와 자신의 몸 일부를 내주고 회복 중인 여자. 둘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동시에 바라보고 있는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편 우진이 점점 건강을 되찾자 고성희는 곧바로 다음 수순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공부 다시 시작해야지. MBA 준비도 하고 우리 회사 실무도 조금씩 배우고. 저 다시 외국 가기 싫습니다. 그리고 성재 형 대신할 생각도 없고요. 우진은 계속 버티고 싶었지만 고성희는 설득 대신 압박을 택했습니다. 너 내가 어떤 사람 덕분에 지금 살아있는지 잊었니? 그 빚 나중에 어떻게 갚을 건데? 이 말은 사실 우진이 아니라 우진을 통해 박진석과 회사를 쥐고 흔들고 싶은 고성희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나 마찬가지였죠. 결국 타협안으로 우진은 한국에서 박진석 밑에서 회사 일을 배우게 됩니다. 고성희는 그 정도면 만족한 듯 웃었는데요. 정작 가장 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회사에 들어간 우진은 서서히 이상한 점들을 보게 됩니다. 장부에 남아있는 정체불명의 계좌, 몇 년 전부터 비슷한 패턴으로 빠져나간 자금 흐름, 그리고 그 뒤에 항상 따라붙는 이름 고성희. 게다가 우연히 마주친 자료들 속에서 자신이 병원에 실려가던 날의 진짜 상황과 지은호의 수술동의 과정에 대한 기록 일부가 이상하게 지워져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죠. 내가 살기 위해 누군가 너무 큰 걸 잃은 건 아닐까. 우진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고 이 의심은 언젠가 고성희에게 향할 가장 큰 칼이 되어 돌아오게 될 거였습니다. 집안 분위기를 다시 밝히는 역할을 하던 두 사람, 박성재와 이수빈에게도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김다정의 장례 이후 이수빈은 한동안 유튜브 활동을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내가 모델 촬영하자고 할머니 끌고 나가지만 않았어도 택시 안 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엄마도.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말을 반복하며 스스로를 향한 비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박성재는 옆에 앉아 조용히 말해줬습니다. 수빈 씨, 이건 누구도 예측 못한 사고였어요. 그날 기분 좋게 사진 찍었던 거 어머님도 할머니도 분명히 좋아하셨을 거고요.
죄책감 느끼는 건 이해하는데 그걸로 자신을 망가뜨리진 말아요. 하지만 말 몇 마디로 나아질 감정이 아니었기에 박성재는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우리 작은 프로젝트 하나 해볼래요? 그가 제안한 건 시니어 모델과 젊은 크리에이터가 함께하는 캠페인이었는데요. 나이 들어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아 김다정과 조웅래를 향한 헌사이자 이수빈 자신을 위한 치유 프로젝트이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아직 카메라 앞에 서기 무서운데요. 그럼 처음에는 뒤에서 기획만 해요. 콘셉트 잡고 의상 고르고 촬영장 분위기 만드는 건 수빈 씨가 제일 잘하잖아요. 성재의 진심 어린 제안 덕분에 이수빈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프로젝트 준비를 하며 웃는 시간이 늘어나고 묻어두고만 싶었던 엄마의 기억을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꺼내 말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박성재의 마음도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평생 옆에서 지켜주고 싶다. 옛날에는 그저 귀엽고 통통 튀는 동생 같던 이수빈이 어느새 자신이 진지하게 결혼까지 떠올리는 상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지혁과 지은호 사이의 감정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점까지 왔습니다. 퇴원 후 처음으로 학원 앞을 찾은 지은호를 보자마자 이지혁의 눈빛이 무너져 내립니다. 지은호 진짜 고생 많았다. 단 3글자 이름을 부르는데도 목이 메었고 그 한마디 뒤에는 엄마를 잃은 슬픔, 수술실 앞에서 떨던 공포, 혹시라도 그녀를 잃을까봐 잠 한 번 제대로 못 잤던 시간을 견뎌낸 마음이 모두 섞여 있었죠. 지은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선배가 없었으면 저 버티지도 못했을 거예요. 둘은 서로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함께 건너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감정을 어떤 이름으로 부를지 정하는 일뿐이었는데요. 하지만 바로 그때 또 한 명의 변수가 다시 지평선 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조보아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한 번, 회사 앞에서 한 번, 그리고 3번째 만남에서 조보아는 마침내 본심을 드러냅니다. 선배, 사업 제안 그냥 우리 아버지 카드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나 이번엔 도망 안 갈 거예요. 선배 한 번만 더 믿어보고 싶어서 내가 먼저 들고 온 기회예요. 하늘건설과의 합작을 받아들이면 이지혁의 회사는 다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생활도 안정될 수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과거 상처의 중심에 서 있던 여자와 또다시 얽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한쪽에는 장기 기증까지 감행하며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낸 지은호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을 놓쳐버린 뒤 모든 걸 걸고 다시 다가온 조보아가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상철 가족의 앞날과 박진석 고성의 집안의 권력 판도 그리고 지은호의 인생까지 한 번에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엄마를 잃고도 버텨야 하는 가장 이지혁,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도 밝게 웃으려 하는 지은호, 욕심과 공포 때문에 점점 더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는 고성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잘라낸 박영라와 이지환, 죄책감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려는 이수빈과 그 옆을 지키는 박성재.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화려한 날들을 꿈꾸고 있는데요. 다정의 죽음, 간 이식, 숨겨진 회계장부 합작 제안, 그리고 누구도 모르게 움직이기 시작한 우진의 의심까지. 이제 한 번만 더 잘못 선택하면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관계와 비밀이 한꺼번에 터져버릴 수 있는 시점입니다. 과연 이지혁은 조보아의 손을 잡을까요? 아니면 지은호의 곁에만 남을까요? 그리고 고성이가 그토록 감추려 했던 진실들은 누구의 입에서 가장 먼저 세상 밖으로 흘러나오게 될까요? 다음 화의 선택 한 번이 이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게 될지도 모릅니다.